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미치죠. 여기 CNN의 한 PD가 한국 사람들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다큐멘터리 PD 세이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찍은 다큐멘터리 한 편으로 초대박을 치고 회사에서 꽤나 인정받는 PD가 되었는데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영상이 바로 몽골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국을 주제로 한 영상이었거든요. 미국 내에서 몽골이 한국으로 뒤덮여 있다는 주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을 거뒀어요. 솔직히 인기가 많을 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파급력이 클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이러다 미국도 잡아먹히는 거 아냐 싶은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부터 한국 문화는 미국뿐 아니라 몽골에서도 인기가 많구나 싶은 사람들도 많았죠. 그때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에 정말 화제가 많이 되었고 몽골 여행은 물론 한국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팀장님께서는 한국 관련해서 하나 더 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이번엔 직접 한국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인기 있는 관광지보다는 의미 있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새로운 프로젝트 구상에 들어갔죠. 며칠 후 기획안을 작성하고 회의실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럴 땐 정말 떨리거든요. 내가 좋다고 생각한 걸 동료들도 좋다고 생각해야 성공적인 거니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고 발표가 끝나자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모두들 아무 말도 없었죠.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걸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모두 제가 기획한 한국 시리즈를 열심히 읽어보느라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번에도 대박일 것 같다며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데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고 저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어요. 한국에 함께 촬영을 갈 카메라 감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였죠. 회사에서는 최근 입사한 한국계 미국인 감독을 추천했습니다. 레이븐이라는 이름의 카메라 감독님이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라 좀 어색했거든요. 물론 일하다 보면 회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하지만 한국은 장기 출장인 만큼 좀 안면이 있는 사람과 가고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레이븐 감독님과는 첫 만남부터 어색했습니다. 레이븐은 말수가 적었고 제가 한국 촬영에 대해 브리핑을 했을 때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계 감독이라길래 제가 준비한 장소 외에도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회의 내내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친해지기 진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사람과는 정말 같이 일하기 힘들지 않나요? 속으로 망했다고 생각하며 문을 나가려는데 급하게 나가려다 보니 발이 꼬였고 그대로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그런데 레이븐이 저를 잡아 일으켜주는 덕분에 하나도 다치지 않을 수 있었죠. 운동신경이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몸이 너무 밀착해 있더라고요. 당황해서는 고맙다고 얘기하고는 후다닥 자리로 돌아왔어요. 자리로 돌아와서는 한국 촬영을 위한 세부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일하고 있는데 중요한 서류 하나가 없어졌더라고요. 드라이브에 저장도 되어 있지 않아 온갖 파일을 다 뒤졌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정말 의아한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갑자기 레이븐이 제 자리로 와 종이 한 장을 갖다 주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건 제가 잃어버린 서류더라고요. 마냥 무뚝뚝하고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소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생각보다는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한국 출장을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장시간 비행이라 화장을 미리 다 지우고 피곤한 나머지 잠에 빠졌어요. 이윽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다다를 무렵 번쩍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중국 촬영 때의 일이 생각났거든요. 그때 중국 공항에서 1시간이나 잡혀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권 사진은 화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화장을 다 지우고 입국 심사를 받는데 다른 사람 아니냐며 한참을 잡아뒀거든요. 혹시나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싶어 화장을 하려는데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화장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어요. 한국도 입국 심사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면 어쩌나 속으로 걱정을 하며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눈썹이라도 그려야 하나 싶었지만 하필 눈썹 그리는 펜슬도 캐리어 안에 있더라고요. 잔뜩 긴장한 채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혹시나 싶어 최대한 웃어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예상 외의 반응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입국 심사 직원은 별다른 질문도 없이 즐거운 일정 되길 바란다며 신속히 제게 여권을 다시 주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히 입국이 가능하다니 중국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은 무슨 보안을 그렇게 철저히 하는지 비자 발급부터 입국 심사도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입국하고 나서도 보안 절차를 몇 번이나 거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별다른 절차 없이 금세 공항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시작부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캐리어를 찾으러 가는 길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레이븐이 먼저 나왔는지 제 캐리어를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레이븐의 작은 배려에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졌죠. 저희는 택시를 타고 명동의 호텔로 이동하기로 했고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께서 영어로 질문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지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기사님은 외국인 손님을 봤는데 당연히 기본적인 영어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웃으셨고 덕분에 편하게 호텔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뒤로 우뚝 솟은 산들이 그림처럼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레이븐에게 한국엔 자주 와보셨겠네요? 라고 물었고 레이븐은 한 번밖에 못 와봤다고 했어요. 저는 아예 부모님부터 정착한 재미교포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날 우리의 첫 촬영지는 북한산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등산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 눈앞의 풍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젊은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죠.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큰 산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긴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어요. 레이븐과 저는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한국인들은 마치 산책하듯 가볍게 올라가고 있었죠. 특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추월해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븐은 중간중간 쉬어가며 주변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도심의 빌딩 숲과 울창한 산림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산을 오르면서 한국인들의 등산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좀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등산객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간식을 나눠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두 한국인 때문에 저는 정말 경악하고 말았어요. 어떤 중년 부부가 저희에게 검정 봉지를 불쑥 내미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어요. 쓰레기를 대신 버려달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받지 않고 있자 마구 웃으시며 계속 제게 검정 봉지를 주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받아들었고 좀 황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걸 어쩌라는 거지 싶었죠.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열어보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셨고 봉지 안을 봤더니 역시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은박지 뭉치인 것 같았어요.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레이븐이 제게서 그 봉지를 낚아챘어요. 저분들께 화를 내려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레이븐은 그 은박지를 꺼내어 열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어요. 그 봉지 안에는 직접 만든 김밥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별다른 준비물도 없이 촬영 장비만 들고 등산을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먹을 걸 나눠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도 모르고 쓰레기인 줄 알았다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바로 김밥을 하나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곤 깜짝 놀랐죠. 이분은 김밥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냉동김밥만 먹어봤는데 아주머니께서 만든 김밥이 훨씬 맛있었어요. 이게 바로 현지의 맛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레이븐이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공항에서 여기까진 한국어를 할 일이 없어서 알지 못했는데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놀랐죠. 교포들 중에서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던데 레이븐은 유창하진 않지만 그런 대로 생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머니가 주신 김밥으로 배를 채우고
레이븐과 다시 등산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등산로 중간중간에 있는 약수터가 인상적이더라고요. 많은 등산객들이 물통을 채우거나 얼굴을 씻고 있었죠. 저도 호기심에 약수를 마셔봤는데 차갑고 깨끗한 물맛에 놀랐습니다. 물을 챙길 생각을 못했던 저희는 약수터에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고 이동할 수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고 우리는 당황했죠. 그때 레이븐이 재빨리 장비를 방수 가방에 넣고 근처의 바위 아래로 저를 이끌었어요. 그의 빠른 대처 덕분에 장비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위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동안 주변의 한국인 등산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미리 준비해온 우비를 입고 태연하게 산행을 계속하고 있었죠. 몇몇은 우리에게 우산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준비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옆에 있던 노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레이븐이 통역을 해주었죠. 노부부는 매주 이렇게 북한산에 온다고 했어요. 산에 오면 건강해지는 기분도 좋고 맑은 공기가 좋다고 하셨죠. 저는 이렇게 화려한 도시인 서울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산이 있다는 점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30분쯤 지나자 비가 그쳤고 우리는 다시 산행을 시작했어요. 비에 젖은 바위와 나무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레이븐은 이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죠.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은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그 사이에 펼쳐진 녹지대가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레이븐과 저는 말없이 그 광경을 감상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죠. 그렇게 산을 내려가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이상한 발걸음을 포착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같은 장소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분들을 따라가 보자고 레이븐에게 제안했고 도착한 장소는 실로 놀라웠어요. 거긴 음식점이더라고요. 파전과 막걸리를 파는 곳이었는데 막걸리가 술이라 좀 고민이 되었어요. 아직 촬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먹어보겠냐 싶었고 촬영을 핑계로 막걸리를 맛만 보자며 시켜봤어요. 아니 근데 막걸리는 술치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살짝 거부감이 들었지만 주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마시길래 저도 한 모금 마셔봤어요. 그런데 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새콤달콤한 막걸리가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바삭한 파전의 조화는 정말 좋더라고요. 순간 촬영을 잊고 막걸리 한 병을 다 마시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그치만 가까스로 저를 절제하며 딱 두 잔만 마셨어요. 제가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레이븐은 여유가 있으니 더 마시라고 해주었지만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절제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막걸리 두 잔으로 충분했어요. 등산 후의 피로가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등반을 마치고 저희는 다음 장소로 취재를 떠났습니다. 거긴 미국 사람들이 한번 갔다 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장소인 목욕탕이었죠. 목욕탕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독특한 면모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탈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옷을 벗고 수건 하나만 둘렀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목욕탕에 들어서자 더운 김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여기저기 샤워기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죠. 아무래도 저만 외국인이라 저를 쳐다보는 시선도 느껴졌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고 한국 사람들을 관찰하며 최대한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샤워를 마치고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런데 발을 담그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물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태연하게 턱 아래까지 몸을 담그는 사람들을 보며 놀라웠어요. 저는 한참을 발만 담그고 구석에 앉아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뜨거운 물이 피로를 풀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몰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죠. 웃으며 제게 뭔가 제안하시는 것 같았고
호기심에 아주머니를 따라 가봤습니다. 그곳엔 여러 개의 매트가 놓인 테이블이 보였어요. 마사지를 받는 공간인 것 같았죠. 아주머니는 가격을 알려주셨고 저는 등산도 했겠다 좋다며 마사지를 신청했고 아주머니의 안내로 한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발가벗고 마사지를 받는 게 좀 어색했지만 한국의 문화려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잊지 못할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을 끼얹더니 거친 수건으로 온몸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을 벌떡 일으키려 했어요. 그런데 저 말고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좀 참아보자고 생각했고 점점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질이 벗겨지는 모습을 보며 신기함과 동시에 약간의 당혹감이 밀려왔죠. 이게 다 내 몸에서 나온 거라고 싶더라고요. 다 끝나고 일어나 보니 피부가 벌겋게 붉어져 있었지만 놀랍도록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목욕을 마무리하고 머리를 말리려는데 드라이기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고장난 걸 갖다 놨나 싶었죠. 한국은 편의시설이 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눌러봐도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젊은 여성이 다가와 제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봤고 여기 동전을 넣으면 작동한다며 직접 자기 돈을 넣어주었어요. 정말 동전을 넣고 나니 드라이기가 작동하더라고요. 그분 덕분에 드라이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저는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목욕탕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마무리하고 나왔고 레이브는 저를 기다리는 동안 찜질방 촬영까지 다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레이븐도 저도 서로 반질반질해진 얼굴을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목욕탕 문화는 진짜 좋다며 등산 갔다가 꼭 목욕탕에 와야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일정을 마무리하고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븐이었죠. 저는 레이븐 손에 들린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레이븐은 아까 취재 때문에 막걸리 마음껏 못 먹은 게 아쉬워 보였다며 막걸리를 사왔지 뭐예요. 사소한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레이븐은 제게 막걸리를 건네고 돌아가려는데 저는 그를 붙잡았어요. 저랑 같이 드실래요? 하고 물어보았고 저는 호텔 룸서비스 메뉴를 둘러보곤 육전 메뉴를 주문해 같이 먹기로 했죠. 레이븐과 저는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우리 앞에 펼쳐졌죠. 막걸리는 달콤하면서도 약간 신맛이 독특했지만 묘하게 끌리는 맛이 있었습니다. 육전을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레이븐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걸 고백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레이븐은 2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레이븐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였던 그의 태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레이븐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죠. 양부모님은 그에게 정말 좋은 분들이었다고 해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태권도도 배우게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레이븐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다고 해요.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괴롭혔던 거죠. 어릴 때 한 번 한국에 와봤어요. 양부모님과 함께요. 하지만 제가 입양되었던 기관에 가봤더니 그 기관 이전에 지냈던 센터만 찾을 수 있었을 뿐 친부모님을 찾진 못했죠. 라고 얘기했어요. 생각보다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일정이 빠듯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레이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안쓰러웠어요. 어떤 마음일지 상상도 가지 않았죠.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얘기를 나눴고 짧은 사이에 정말 많이 친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가야 할 곳이 꽤 멀리 있는 곳이었거든요. 미리 예약한 투어사의 직원이 로비에 나와 있었고 저희는 투어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DMZ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경계선을 직접 보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DMZ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번화가는 사라지고 철조망과 군사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남북 군인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레이븐은 카메라를 들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죠. 갑자기 북한 측 건물에서
망원경으로 우리를 주시하는 북한 군인을 발견했어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오물풍선도 보내고 한국에서는 대북 확성기로 방송도 한다던데 두 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게 다시 한번 실감났어요. 그렇게 저희는 JSA 탐방을 마치고 제3땅굴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는 이 땅굴이 북한에 의해 파진 것이며 서울 침공을 목적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땅굴 입구에 서자 습한 공기가 훅 끼쳐왔어요. 좁고 어두운 통로를 보니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땅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땅굴 깊숙이 들어갈수록 벽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고 천장이 내려앉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패닉 상태에 빠진 저를 본 한국군 안내원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라고 말이죠. 한국 군인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밖으로 나오기로 했죠. 밖으로 나오자 신선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고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렸고 생각보다 좁고 어두운 땅굴이라 순간적으로 공포스러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DMZ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국의 또 다른 면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화려한 서울의 모습 뒤에 이런 아픈 역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레이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좀 다급하긴 했지만 한번 알아보고는 싶었거든요. 레이븐은 제 말을 듣자마자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레이븐의 부모님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했거든요. 레이븐은 지난 방문 때도 못 찾았고 시간 낭비가 될 거라며 그냥 돌아가자고 했고 그건 다음에 자기가 한 번 더 한국에 와서 찾아보면 된다고 했죠. 저는 어차피 내일 밤 비행기 전까지는 시간도 있고 이번에 단서를 조금이라도 찾아두면 다음 방문 때 더 수월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레이븐은 서울 관광으로 하루를 보내도 될 텐데 자기 때문에 시간을 쓰는 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관광보단 이게 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고 얘기했고 내일 아침 일찍 그때 마지막 단서를 찾은 센터로 가보자고 했어요. 레이븐은 제게 너무 고맙다고 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레이븐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아동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레이븐은 오는 내내 초조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못 찾을 것 같다며 그냥 한번 가본다고 얘기했지만 그 말 속에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센터에서는 너무 오래되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산 자료로는 되어 있지 않아 수기 기록을 찾아봐야 한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을까? 레이븐이 이제 그냥 돌아가자고 하려는 찰나에 직원이 갑자기 달려왔어요. 친모의 연락처가 있다고 했죠. 레이븐의 얼굴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센터 직원이 전화를 걸었고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이븐의 친모가 전화를 받았어요. 친모는 레이븐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천의 한 동네에 살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의 비행기는 오늘 밤이었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서둘러 인천으로 향했어요. 캐리어는 호텔 측에 부탁해 바로 공항으로 보내달라고 했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어떤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레이븐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둘 다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레이븐과 그 여성은 천천히 거리를 좁혀갔어요.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눈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이동하려면 1시간 남짓 남았고 레이븐의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했어요. 레이븐은 막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레이븐의 어머니는 당시 너무 어린 나이에 레이븐을 가졌고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 도망친 후 혼자서 레이븐을 키우는 게 너무 벅찼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만 맡기고자 했던 게 1년이 되었고 차라리 본인이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내놓고 항상 레이븐을 그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븐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시간이 다 되어 우리가 떠나야 할 때 레이븐의 친모는 작은 봉투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언젠가 레이븐을 만나면 줘야겠다며
몇십 년을 품고 다녔다고 하셨죠. 레이브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곧장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가 막 문을 닫으려는 찰나에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비행기에 올랐고 좌석에 앉자마자 레이브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레이븐이 태어났을 때부터 입양까지의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의 친모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를 보내는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담겨 있었죠. 레이븐은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레이븐과 저는 즉시 다큐멘터리 편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편집하며 특히 레이븐의 개인적인 여정을 담아낼까 말까 고민이 많았어요. 레이븐은 자기와 같은 입양아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며 방송에 내보내도 좋다고 했죠. 밤낮 없이 작업을 이어갔고 마침내 방송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는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TV 앞에 앉았어요. 레이븐도 함께였죠. 화면에 우리의 한국 여행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산 등반과 목욕탕 이야기 그리고 DMZ 탐방이 이어졌고 레이븐의 친모와의 극적인 만남까지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모르는 번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가 다큐멘터리에 감동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소셜미디어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과 레이븐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가 넘쳐났어요. 다큐멘터리의 시청률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했고 한 주가 지났는데도 이번 다큐멘터리는 여전히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레이븐의 이야기는 짧게 보도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입양인들의 정체성 문제와 뿌리찾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죠. 저희는 후속 프로젝트로 한국의 지방 도시들 중 특히 역사적인 도시들을 중심으로 탐방해보자고 계획하고는 2달 뒤 한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오늘 세이지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제대로 된 경험을 한 것과 더불어 입양아 문제까지 함께 다뤘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출산율도 낮은데 입양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